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더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과학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년 발표된 AHA-ACC 가이드라인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는 이전의 공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미국 식이요법 지침 자문위원회에서도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l 이하로 제한한다는 이전의 공고안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은 과다 섭취를 염려할 영양소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올해 1월달에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과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출간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2부 106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콜레스테롤 혈증의 원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콜레스테롤 낮춘 약을 먹지 않는데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낮은 사람도 있지만 수치가 160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대부분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 다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소화도 잘 시켜냅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서서히 피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나쁜 인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소화가 잘 안되니까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해도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는다고 수치가 적게 나오고 많이 먹는다고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문제가 되면 서서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개 제거술을 받은 분들은 지방흡수에 필수적인 담즙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기생충 등의 감염이 있어도 콜레스테롤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진짜 원인은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폐렴이나 다른 여러가지 감염에 의한 폐혈증 등 중증 감염이 발생했거나 또는 회복 중인 상태이거나 심근경색 등의 중증 질환이 발생했거나 회복된 직후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증 감염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엄청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 곳곳에 손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리, 복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이 소진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은 80%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폐혈증 등의 중증 감염이나 심근경색 등의 중증 질환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콜레스테롤 생산 능력이 심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중증 화상 환자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중증 화상 역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소모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간에서 더 많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하는데 몸 상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생산 공장을 돌릴 여력이 없는 겁니다. 소모는 많이 되는데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다면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콜레스테롤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포를 빨리 증식시키려면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암세포 증식에 많이 사용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보통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겁니다. 드물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노출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비만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간에도 염증이 발생하지만 몸 전체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 너무 손상된 간경화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이렇게 되면 생산 공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암이 생겨도 생산이 어려워지겠죠. B형이나 C형 간염이 발생해도 생산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간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에서도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약물 유발성 저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약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하게는 100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의 사용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처방되어야 하고 수치가 150 이하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인도의 허혈성 심장질환 역학입니다. 18세에서 55세 사이의 철도 회사 직원 115만 명을 대상으로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5년간 조사했습니다. 식사 패턴, 경제력, 활동량 등의 인자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115만 명 중에 심전도 등의 검사로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입증된 679명을 평가했습니다. 논문에 제시된 결과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철도 구역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북부지방은 10만 명당 사망률이 20명이었는데 남부지방은 10만 명당 135명으로 사망률이 무려 약 7배나 다르게 나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남부지방의 마드라스는 북부지방의 펀잡에 비해 사망률이 약 7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펀잡 사람의 식사 패턴은 마드라스 사람보다 무려 19배나 많은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대부분은 동물성 지방이었습니다. 게다가 펀잡 사람들은 마드라스 사람보다 담배도 훨씬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률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도 7배나 적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고 놀라운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성 지방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이 연구자는 이 결과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북부지방의 지방 섭취량이 남부지방보다 19배나 많았고, 둘째, 그 지방의 대부분이 동물성 지방인 포화지방이었고, 셋째, 남부지방의 사람들은 씨앗기름인 불포화지방을 주로 섭취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상과 달리 반대로 나온 것이 특히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고, 다른 연구에서도 식이지방이 아니라 단순 당의 섭취가 허혈성 심장의 발생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논문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초고령자에서의 총 콜레스테롤과 사망 위험도입니다. 85세 이상의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평균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 위험도를 10년에 걸쳐 관찰했습니다. 수치가 38.7이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15%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에서 암이나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같이 제기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2 이상에서는 194 이하보다 사망 위험도가 36%나 감소했고, 194에서 252 사이에서는 194 이하보다 사망 위험도가 19% 감소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요? 자, 그러시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기사의 제목은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210에서 249 사이가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성별과 나이에 따른 총 콜레스테롤과 모든 원인 사망률입니다. 무려 128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너무 인원수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4년 동안 시행한 정기건강검진단을 대상으로 1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관찰 기간 동안 총 69만 4,4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이 210에서 249 사이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0에서 249 사이가 사망률 최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0 이상부터는 사망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 이하의 그룹에서는 30이 떨어질수록 사망 위험이 20에서 40%씩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10 정도에서는 사망률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이 경향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여성에서는 110 정도에서 사망률이 2배 정도였는데 남성에서는 사망률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210에서 270 사이가 최소 사망률을 보였고 180 이하부터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서 혈액검사 분석과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자분이 우측 팔다리 마비감으로 내원했습니다. MRI상 좌측 기저의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기왕력은 없었고 현재 복용하는 약도 없었습니다. 입원 시에도 평균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0 정도로 정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은 184로 확인되었고 중성지방은 24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혈관 건강에 아주 필수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D3는 30 이상이 정상인데 13.1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혈관 독소로 잘 알려져 있는 호모시스테인은 정상 수치가 6에서 8 사이인데 10.4로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가급적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인 전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5.8이니까 전당뇨 상태입니다. 요산 수치는 남성은 7 이하는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내 혈관이 막힐 정도면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도 않지요. 콜레스테롤은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질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3, 호모시스테인, 당화혈색소, 요산,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ESR, HSCRP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혈관이 아예 막힐 정도인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70% 정도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4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약 6 이상이 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경우는 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비율은 2 이하로 나와야 정상인데 이분의 비율은 6.36이 나왔습니다. 6이 넘었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도 뇌경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뇌경색에 대한 약물 치료는 학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3 수치를 교정해야 합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교정해야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투여하면 교정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5.8이기 때문에 전당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포함된 커피나 주스 등은 철저히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수액에도 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도당 수액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죠.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의 점도도 같이 올라가서 혈류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진득진득한 콜라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은 간식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과자나 과일, 음료수 등 달달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당뇨, 전당뇨 환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가 없는 뇌경색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 작용이 있는 카페인 음료는 입원 기간 동안에는 삼가시킵니다. 당분이 없는 녹차와 블랙커피도 피하도록 합니다. 설탕커피와 믹스커피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매우 한정적으로 처방합니다. 아주 흔하진 않지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나 당뇨가 있거나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에게는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스타틴을 처방하는 환자는 아무리 많아도 70명 이하일 겁니다. 이 정도면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아마 가장 적게 처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당분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방의 섭취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트랜스지방 같은 나쁜 지방은 안 되겠죠. 방금 중성지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중성지방은 일반적인 지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중성지방은 대부분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비율은 약 80%에 이릅니다. 즉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갑니다.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63세 여자분으로 좌측 다리의 마비감으로 내원했습니다. MRI상 좌측 전 대뇌동맥 부위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약은 복용 중이었지만 고지혈증 약은 따로 먹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입원 시 평균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면 여산 수치는 정상 범위였고 총 콜레스테롤은 151로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109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비타민 D3는 17.86으로 꽤 낮은 편이었습니다. 20 이하는 많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13.6으로 많이 높은 편이죠. 반드시 10 이하로 낮춰야 하고 저는 7 이하를 목표로 치료할 겁니다. 당화 혈색소는 5.6으로 혈당 관리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성지방과 HDL 비율은 3.6으로 꽤 높은 편이죠. 이분도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진 않죠. 151이면 높기는커녕 아주 낮은 편입니다. 아직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62세 남자분으로 우측 팔의 마비감과 시야장애로 내원한 분입니다. MRI상 좌측 뇌실 주위 백질부,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지병은 없었고 입원 시 평균 혈압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면 여산 수치가 다소 높았습니다. 남성은 7 이상, 여성은 6 이상이면 여산 수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산이 높으면 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에게는 반드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16으로 그렇게 높진 않네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현대의학의 상황에서도 180에서 220 사이는 정상 범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치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성지방의 수치는 살짝 높은 수준이지만 HDL 수치는 35로 낮게 나왔습니다. 비타민 D3가 20 이하면 많이 낮은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19.79니까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11.6으로 높은 편입니다. 역시 치료해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5.6으로 정상 범위지만 5.7부터 전당뇨에 해당하니까 정상 범위에서는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분에게도 역시 당연히 입원 기간 동안 당분의 섭취를 최대한 줄일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성지방과 HDL 비율입니다. 4.1로 4를 넘었네요. 4가 넘어가면 혈관에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3명의 뇌경색 환자분들의 콜레스테롤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183.7이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까? 콜레스테롤은 하나의 참고 수치일 뿐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콜레스테롤 평균 수치도 궁금하시죠?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네요. 남성은 총 콜레스테롤 평균이 189, 여성은 192입니다. 현재 교과서에는 20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 저밀도 지단맥 콜레스테롤, 즉 LDL은 100 미만,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은 하나의 참고 수치라는 겁니다. 정상 범위를 하나하나씩 규정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계속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한 명의 뇌경색 환자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183.7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국내 평균이 190이지 않습니까? 평균도 안 되죠? 실제로도 220이 안 되는 경우가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70% 정도입니다. 이 세 분들에게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은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는 수리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반창고 같네요. 수리하러 온 사람 보고 야 너가 범인이지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상처가 난 곳에 반창고를 대었다고 야 반창고 너가 상처를 낸 범인이지 라고 추궁한다면 반창고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범죄 현장에 있었다고 다 범인이 아니죠. 지금 현대의학이 바라보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논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집에 있는 반창고를 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